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비문학 지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고 다음에 그 비문학 지문을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 얘들아, 우리 수능 시험에서 뭐 비문학 또는 문학 이러한 대표적으로 화작문을 제외하고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죠. 그래서 비문학, 문학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수능이란 어떤 시험이니? 수능의 플랜이 뭐예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지. 그래서 대학에서 수학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무슨 얘기야? 수학이 이거 우리 수학 공부할 때 그 수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학여행할 때 수학이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숫자, 수용한다 이런 숫자죠. 다음에 학문, 즉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러면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중 우리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국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목이 있겠죠. 그 중에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국어라는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자 하냐면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바로 독해력과 다음 사고력을 평가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재, 여러 가지 형태의 지문,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이것도 지워볼게. 자, 국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독해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구나 이러한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 독해력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독해력은 어떤 지문, 생소한 정보, 처음 보는 정보가 담겨있는 그러한 지문을 보고서 그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즉 글쓴이가 어떤 방법으로 글을 썼고 다음에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제한된 시간 내에 신속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다시 말해 이해하는 것이 바로 독해력의 핵심 내용이야. 맞지? 다음에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고력? 내가 독해한 정보, 이해한 지문의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따르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바로 사고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사고력을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시험도 보고 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이거를 늘리는데 크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푸는 거 말고 풀고 나서 분석을 할 때, 다음에 지문을 독해하는 방법을 의식적으로 내가 맞게 독해를 하고 있는지, 맞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판단해 가면서 계속해서 반성적으로 공부를 할 때에 이 두 가지 능력이 신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줄게. 자, 문제,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자, 지문이 있고 다음에 문제가 있어.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야. 지문을 먼저 읽어야 돼요? 아니면 문제를 먼저 읽어야 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선생님이 이 시간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 경우에, 즉 먼저 읽어야 하는 문제는 먼저 보고요. 다음, 지문을 우선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나서 지문을 독해하고 다음 사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문제가 수능 국어시험에서 문제가 왜 존재를 할까? 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돼. 이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고자 하는 게 뭐지? 뭘 평가하고 뭘 측정하려고 하는 거지? 자,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을 거야. 문제는 지문의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학생이 지문을 얼마나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야. 문제를 틀렸다면 지문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지? 그런데 문제를 맞췄으면 지문 이해를 한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야. 문제를 맞췄는데 이해를 해서 맞춘 경우가 있고, 다음에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듯이 얼떨결에 맞춰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찍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풀고 나서 맞은 건 그냥 동그라미 치고 넘어간다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문 이해도를 충분히 확인해냈는가, 요 내용을 한 번씩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분석인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지문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야. 내가 지문을 얼마나 이해했느냐. 그 지문 이해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먼저 읽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뿐이야. 알겠지? 예를 들면 문학 같은 경우에 보기를 통해서 작품 감상을 위한 관점을 주는 경우가 많지. 그런 경우에는 그 관점을 먼저 읽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작품을 보게 되면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지? 그런데 때로는 보기가 주어져 있지만 지문 이해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보기가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걸 먼저 읽을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중점 두는 건 지문 이해니까.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같이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지문도 교대해보고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 문제 중 어떤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하는가, 다음에 어떤 문제를 먼저 읽을 필요가 없는가를 구분하는 감각을 기르게 될 거고, 다음에 이 문제를 통해서 지문 이해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충분히 연습을 해보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 자, 먼저 단계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해를 하기 위한 논리적 표시 방법. 다음 두 번째,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지문을 분석할 것인가. 요 두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할 거고요. 먼저 첫 번째로 독해를 하기 위해서 논리적 표시를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제 보면 독해를 할 때, 지문 독해를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참 밑줄을 막 엄청 많이 치면서 읽어, 어떤 친구들은 밑줄을 아예 안 치면서 읽어, 어떤 친구들은 치고 싶을 땐 치고 안 치고 싶을 땐 또 안 치고 지 맘대로야.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의문, 표시를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또 한다면 어디에다가 하는 게 좋냐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전에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해. 무슨 얘기냐? 지문에다가 이 논리적인 표시를 왜 하느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지. 표시를 왜 합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쌤은 이 표시를 왜 하는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 자, 보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자, 집중입니다. 집중을 해서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실제로 80분간 국어 모의평가 문제지 한 세트를 풀게 되면 집중력이 중간에 여러 번 날아갔다가 돌아왔다가 안드로메다까지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왔다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밑줄을 쳐주면서 동그라미 밑줄 치고 물결무늬 밑줄 치고 하면서 독해를 하는 것만으로 이 집중력을 컨트롤할 수가 있대네. 그런데 집중해서 읽으면 어떤 도움이 되냐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다음에 그 밑줄 친,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정보를 머릿속 용량에다가 담아두는 데 도움이 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밑줄을 치지 않았으면 이런 단어가 있었나 지문에? 이렇게 좀 의문이 될 수 있는데 밑줄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서 읽게 되면 맞아, 내가 아까 동그라미 표시했던 것 같아. 맞아, 내가 아까 밑줄을 쳤던 것 같아. 이러한 최소한의 정보가 머릿속에 남아있게 된다는 거야.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그 정보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든 정보를 지문을 한 번 독해한 상태에서 다 담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지. 실제로 쌤은 그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수능 때까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처음부터 그게 잘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표시를 해두고 필요한 정보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정도만 용량에 담아둔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를 묻는 선지가 나왔을 때 그 위치로 한 번에 돌아가서 판단하면 되잖아. 맞지? 지문 전체를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이 정보는 여기 있었어. 몇 번째 문단? 밑에쯤에 있었어.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할 수가 있으면 한 번에 돌아가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쌤은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게. 적어도 3등급 이하, 조금 넓게는 1등급 이하 학생들은 무조건 표시를 하면서 읽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1등급에 도달을 했다. 혹은 내가 1등급 이상이다. 그러니까 1등급 상위권쯤 된다. 라고 한다면 이 표시하는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왜? 표시를 안 해도 괜찮아. 집중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급이 나오죠. 표시를 안 해도 어느 정보가 어디 있는지 기억이 나니까 빠르게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경우에는 최소화하면서 독해 속도를 높이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하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성적이 3등급 미만이다. 혹은 뭐 2등급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논리적으로 표시를 해가면서 독해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표시를 해야 하냐? 이거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중요한 게 있어. 이 표시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일관된 표시를 해야 한다는 거야. 일관된 표시를 해야 돼. 알겠니? 지문은 거의가 비슷한 전개 구조를 가지고 쓰여 있어.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정보가 나왔을 때는 일관된 표시를 해두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 왜냐? 내가 만약에 선지에서 어떤 정보를 딱 캐치를 했어. 만약에 이런 정보가 지문에 나왔다면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을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일관된 방법으로 표시를 해왔고 이런 정보가 있었으면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경험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동그라미 치고 어떨 때 밑줄 치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에 따라서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가 중점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표시를 할 것인가도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칠판을 지우고 이제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문학 지문을 독해할 때 지문에다가 논리적인 표시를 해가면서 우리 독해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자, 먼저 이 왼쪽 편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표시하기가 쉽고 다음에 직관적으로 한 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야.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이제 찾아내기가 힘들어서 처음에는 표시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차차 우리가 나중에 표시를 충분히 해 나가다 보면 이쪽에 우리가 표시한 내용들이 문제풀이에 직결되는 그런 지문의 내용들이 많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자, 먼저 이 왼쪽에 있는 놈들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지문에 정의가 등장을 하면 그 정의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지문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개념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든 간에 출제자가 지문의 정의를 굳이 한번 명시해 준다는 것은 그 정의가 지문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라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다음에 물결무늬로 밑줄을 쳐서 확실하게 기억에 남겨둔다 라고 우리 해두고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인과관계를 한번 볼게.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 관계라는 뜻이지. 원인, 결과. 그래서 우리는 이 원인이 앞에 있을 경우에 원인, 화살표, 결과 이런 식으로 인과라고 써있는 뭔 결이 없었네? 상관없죠? 자, 다음에 여기는 원인이 뒤에 있을 경우에,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될 텐데, 자, 어떤 의미냐 하면, 뭐뭐뭐뭐 한다, 뭐뭐뭐 하기 때문에 뭐뭐뭐뭐 한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원인이 앞에 있고 결과가 뒤에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연결할 거야. 다음에 뭐뭐뭐뭐 한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원인이 뒤쪽에 있고 다음에 결과를 앞에다 주는 경우에는 화살표를 반대쪽으로 표시할 거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좋은 점은 뭐냐, 일단 인과관계를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점, 다음에 한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해 두었을 때 우리 선지에서 어떤 인과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화살표 표시한 부분들만 스캔을 해서 그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혹은 잘못 설명하고 있는 정보인지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지. 자, 다음에 넘버링이야. 넘버링은 뭐냐면 단순하게 이런 거야. 어떤 정보를 병렬적으로 나열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의 각 부위에는 뭐 렌즈, 그 다음에 뭐 뷰파인더, 뭐 조리개, 셔터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각각의 정보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왼쪽 위에다가 첨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 1번, 뭐 혹은 2번 이런 식으로 첨자 표시를 해주는 건데, 자, 이렇게 넘버링 해줄 때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냐면, 먼저 그 정보의 개수를 머릿속에 최소한의 용량으로 저장해 둘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개수를 기억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음으로 어떤 지문이 이러한 나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각각의 정보에 대한 1번에 대한 설명, 2번에 대한 설명, 3번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넘버링을 해주었을 때 우리는 그런 방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뭐 여기 동그라미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네모, 세모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버링해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층위가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예시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X 표시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X를 멋있게 써주면 돼. 멋있게 써주면 되고 좀 크게 써줘도 괜찮아. 왜냐면 예시가 한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자, 우리 출제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시를 왜 줄까? 왜 예를 들어줄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 우리 지문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고등학생들, 수험생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주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까? 비슷한 경우 아니면 실제 어떤 사례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주는 예시가 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예시를 주고서 문제에서 또 다른 상황에 대한 예시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니?를 물어보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하든 간에 중요한 건 예시라고 하는 부분, 예시라고 하는 그 예시가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다음에 몇 개의 예시가 나왔는지, 다음 어떤 개념에 대한 예시가 나왔는지 명확하게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크게 표시를 하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니은자로 묶어서 표시를 할 건데, 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배경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첫 번째로 시간적 배경이 있겠지. 뭐 1970년대 혹은 뭐 조선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배경이 나오겠죠. 다음 두 번째로는 공간적 배경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상황적인 배경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공간적, 시간적 배경은 너무 쉽고 상황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다가는 전부 다 이렇게 니은자로 표시를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 배경 혹은 세 가지 배경, 뭐 이런 경우에는 이렇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고 그런 경우에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배경을 니은자로 이쁘게 묶어두게 되면 그 지문의 구조,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장 쉬운 표시 방법이었어. 그러면 요 옆으로 넘어와서 우리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또 금방 적응이 돼요. 자, 요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먼저 첫 번째, 비례 비교입니다.
지문에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크다, 많다, 작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에는 물결무늬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물결무늬로 일단 표시를 해두고 그 위에다가 비교 혹은 비례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B라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줄 거야. 나중에 가면서 사실 이거 표시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씩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비례 비교 이렇게 잡아두고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야. 비교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상이 어떤 대상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따로 끌어내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다음으로 비례관계인 경우에는 A가 점점 커지면 B도 점점 커진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렇게 A가 점점 커지면 B가 점점 커진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정비례 관계지. 다음에 반비례. A가 커질수록 B가 작아진다. 혹은 B가 커질수록 A가 작아진다. 라고 하는 관계는 반대로 표시하면 될 거예요. A가 커질수록 B가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이거 뒤집으면 반대로 B가 커질 때 A가 작아지는 관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자, 비례 관계와 비교 관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이거 솔직히 시간 낭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시간 낭비가 아니다. 우리가 특히나 비례 비교 관계를 많이 주는 지문이 있었을 경우에, 이렇게 써두는 게 실제로 문제풀이에 크게 시간 단축을 도와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이 정비례하는지, 혹은 반비례하는지, 혹은 비례하지 않는지, 또는 이 비교, 올바른 비교를 했는지 혹은 부적절한 비교를 했는지를 물어보는 선지를 만났을 때 그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 뭐야? 내가 기억나는 대로 판단을 하면 돼. 그런데 대부분 지문 독해를 딱 끝냈을 때 그 비교, 비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게 기억나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 그러면 지문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그 비례 비교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때 판단을 하려면 지문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지문을 읽는다라는 거, 독해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사고를 해줘야 돼. 그런데 한번 지문 독해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써두면 지문을 다시 읽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내용을 보고서 맞군, 보고서 틀렸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비례 비교 관계는 처음에는 예쁘게 표시를 따로 옆에다 요약 정리를 해주는 것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거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겠다. 혹은 이 정도는 표시를 안 해도 내가 문제풀이에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설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겸손하게 표시를 해두는 걸로 약속을 하고 다음 필요 조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필요 조건은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조건이야. 무슨 얘기냐? 무엇을 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이 나오면 전부 다 필요 조건으로 잡을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이런 내용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뭐 화재 경보기가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습기가 이렇게 올라가서 경보기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막힘이라든지 혹은 센서의 고장 같은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문에.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뭐였을까?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야. 그 부분에 무슨 냉장고 같은 게 있고 막 박스가 위에 딱 올려져 있어가지고 화재 경보기가 막혀있어. 그러면 수분이 다시 수증기가 제대로 그 경보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그래서 첫 번째 필요 조건, 막혀있지 않아야 한다야. 맞지? 다음 두 번째로 센서가 고장이 나지 않고 정상 작동하는 상태여야 한다. 두 번째 필요 조건이죠. 자, 그런데 요걸 하나 기억을 해둬야 돼. 그러면 이 필요 조건들이 뭘 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방금 요 예시로 들었던 내용들은 화재 경보기가 정상 작동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 반대로 말해 그 조건이 없으면 무엇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문에 나오면 이렇게 물결 무늬로 밑줄을 쳐주고, 다음에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기억을 해 둘 겁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두 번째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A는 B가 아니라 C이다. 이것은 우리 이혜왕 선생님의 국어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재 있죠? 수험생들 필독서라고도 우리 무방한라고 봐도 무방한 교재인데 이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거야. 어떤 것은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뭐 바뀔 수 있겠죠. 얼마든지. 어떤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이다. 뭐뭐라고 볼 수 없고 뭐뭐라고 보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얼마든지 그 문장의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핵심 개념은 뭐냐.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얘는 아니고요. 얘는 맞다라고 하는 식의 그런 설명이 등장을 한다면 그 개념 위에다가 이렇게 조그맣게 천장 왼쪽 위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문제 풀이를 할 때. 무슨 얘기냐? 출제자는 이 개념을 어떻게 장난치기를 좋아하냐면 A는 B이다 라고 장난치기를 좋아해. 다음 A는 C가 아니다 라고 장난치기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기억을 해두면 이러한 선지가 나왔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군. 돌아가서 확인하고 반대로 설명했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 세 가지 잡을 때에는 반드시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는 조금 더 심화된 개념이고 잘 잡기가 힘들 수도 있고 다음에 만약에 표시를 해뒀다면 문제에 직결되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지문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지문에 예쁘게 표시를 해서 독해를 마친 후에 문제도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드디어 어떻게 지문 분석을 할 것인가 마지막에 요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우리가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돼. 물론 굳이 나눈 거야. 굳이 안 나눠도 괜찮은데 자,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겸손하게 갑시다. 알았지? 자, 한 지문을 우리가 독해를 해서 문제를 풀었고 다 맞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각 문단별 요약이야. 이쁘게 써볼게. 자, 문단별 요약. 뭐 요새는 문단이 7개, 8개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자, 각 문단별로 문단이 나눠져 있다라는 건 그래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살짝 바뀌었을 때마다 문단을 나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각 문단별로 소주제가 있을 거야. 그 소주제를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다. 이 문단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다. 다음, 이 문단에서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슨 예시를 들었었다. 혹은 넘버링한 내용들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논리적으로 표시를 하면서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문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뭐 하냐면요. 마지막에는 주제를 한마디로 써보는 거야. 이거 교과서적인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독해를 한번 해봤더니 내가 글을 읽어봤더니 각각 소주제가 이러했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글쓴이가 이 출제자 분께서 이 지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자 했었던 내용 즉 이 지문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은 바로 이거인 것 같아 라고 나름의 주제를 찾아내서 써보는 겁니다. 요 연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알겠지? 나중에 가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는 학생들은 주제와 관련된 문제 혹은 지문의 전개 방법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들을 그냥 정말 고민도 없이 한 3초, 5초 만에 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무의식적으로 이런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했고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함으로써 그런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표시를 했어. 다음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지문을 정리할 거냐면 이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줄게. 먼저 범주화 그리고 도식화입니다.
자, 우리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 개념을 범주를 나누어서 정리해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요런 설명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그와 대비되는 B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실제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갖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보면, 요거에 대응해서 얘는 이런데 쟤는 저래요. 얘는 이런데 쟤는 저래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얘는 이런데 쟤는 없어. 지문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때는 추론을 해주는 거지. 지문에는 안 나와있지만 아마도 얘는 이럴 거야. 라고. 이렇게 범주화를 해줌으로써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건 뭐냐? 핵심 개념을 각각 대비가 되는 개념에 따라서 얘는 이렇고 쟤는 저래, 얘는 이렇고 쟤는 저래 이렇게 짝을 지어서 사고할 수 있다는 점과 다음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이 범주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출제자분들은 우리 수험생들의 균형 잡힌 사고를 계속해서 물어보고요.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다는 점 이걸 꼭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식화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범주화나 도식화나 크게 뭐 사고 과정에서 차이는 없어. 다만 표시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데 말 그대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대상은 이렇게 나눠지고 다음으로 요 놈은 다시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 지문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이렇게 도식화를 함으로써 각각의 층위를 나누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사고하는 그 과정을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표시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웬만한 복잡한 개념은 도식화를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이미 깔끔하게 도식화가 끝나버리는. 즉 지문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으로 써보는, 귀찮지만 써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알겠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범주화 도식화를 통해서 요약한 내용 중 중요한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다. 알겠지? 글씨체는 가장 깔끔하게, 가장 아름답게. 알겠지?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는 이제 각 선지의 근거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근거를 찾겠어? 요 선지가 맞은 이유는 지문의 이 부분 때문이다. 이 선지가 틀린 이유는 지문의 이 부분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가면서 근거를 찾아주면 이제 출제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선지에 장난을 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흔한 방법 혹은 참신한 방법들을 이제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될 것이고 다음으로 지문을 이해를 할 때 내가 지문을 이해하면서 이 부분은 좀 덜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정보? 중요한 정보구나. 라고 하는 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지. 이렇게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서 분석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른 질문을 독해할 때 예전에는 선지에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 그러면 이 정보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정보 장난칠 것 같은데? 이런 감각을 기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듯이 자 1단계, 2단계, 3단계에 따라 보통은 노트 한 페이지에다가 혹은 한 장에다가 한 지문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걸 정리할 때 제대로 정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처음에는 방향을 조금 잡아줄 필요가 있거든.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번 이쁘게 독해를 하고 분석을 해본 후에 그 다음에 쌤한테 그 자료를 그대로 보내주면 저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도록 할게. 그러면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잘한 부분이 뭐고 잘못한, 그러니까 실수하거나 놓친 부분이 뭔지 이거를 파악해서 가장 최적의 독해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서 수능 특강 그리고 뭐 학평 기출 이 정도 일단 깔끔하게 독해를 해서 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기출문제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 바탕을
요 과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져낸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문학 독해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문학 지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이 방법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했습니다.